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사드 배치 등에 대해 말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맞섰습니다. 지난달 말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 선거인단 130여 명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 국민의당 광주시당의 국장급 당직자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선대위 인선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너 마크맨이 간다에선 지지세 확장에 사활을 건 문 후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해 추가로 투입한 운반 장비를 시험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새벽 최종 시험을 거쳐 이르면 오후부터 선체 운반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인양 뒤 촬영한 내부 사진도 처음 공개했는데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주목받은 미중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오늘 끝났습니다. 북핵과 한반도 사드 문제 같은 현안을 두고 탐색전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은 각 당이 대선 후보를 확정한 뒤에 맞는 첫 주말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캠프에서는 매일의 스케줄보다 중요한 게 전체적인 선거의 구도, 그러니까 프레임을 잡는 일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각 후보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이어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캠프의 신경전을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다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말바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중대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무 때나 독단적 판단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바로 독재의 출발입니다.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지 말라는 요구를 안철수 후보가 편가르기로 왜곡한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했다는 의혹 제기는 네거티브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랑 아까 사진 찍은 학생들도 다 조폭으로 몰릴 사람들이네요. 정말 국민들이 이게 검증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네거티브인지 다 판단하실 겁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가 5년 동안 준비한 것이 네거티브냐며 대세론이 무너지니 이성도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캠프의 공방, 오늘 보신 것처럼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방에도 큰 그림, 어떤 구도가 있다는 건데요. 정치부 정재윤 기자와 함께 각 후보들의 이른바 프레임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그러니까 문 후보, 안 후보 오늘도 계속 신경전을 이어갔는데 이게 공격하는 내용 그리고 방향에도 되게 큰 틀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진짜 정권 교체 대 더 나은 정권 교체. 이게 바로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구여권 출신입니다. 즉 누가 되든 구야권이죠? 구야권 출신입니다. 즉 누가 되든 정권 교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만 내세우면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는 게 진짜 정권 교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촛불과 거리를 두고 집권 세력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얘기는 이번 대선은 촛불이 만든 대선인데 촛불 집회에도 나가지 않은 후보가 정권 교체 이런 얘기를 꺼낼 자격이 있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는 자신이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 이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더 나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개파 패권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 안철수와
문재인 두 사람 중에 누구에 의한 정권 교체가 나은 것인가라는 구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정권 교체를 둘러싼 성격 규정 논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프레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바로 적폐 후보와 무능 상속자입니다. 예. 문 후보는 지속적으로 적폐 청산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 후보에게 자유한국당 지지 성향 표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자 적폐 후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은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 세력들 그쪽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이렇게 계속해서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안 후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안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 세력으로 보는 게 바로 적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문 후보가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다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건데요. 동시에 문 후보를 무능한 상속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 맡기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후보 간의 공방이 큰 틀에서 어떤 구도를 짜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는다는 건데 이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는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 지지층 중에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규정하는 큰 그림에 어느 쪽에 공감하느냐에 따라 지지층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고받는 네거티브 이외에도 이런 큰 틀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달라. 어떤 게 더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공방을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가 그런 얘기군요.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130명을 투표소까지 태워다 준 사실을 적발했지요. JTBC 취재 결과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은 국민의당 광주시당의 국장급 당직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 전남 권역 대선 후보 경선 모습입니다. 국민의당 첫 지역 순회 경선이었고 약 6만 2천여 명이 참가해 흥행 대박이란 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9일 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은 국민의당 광주시당 직능국장 국모 씨와 지인 최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국시 등은 렌터카 차량 17대와 운전기사 등을 동원해 주민 130여 명을 불법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 수당과 차량 임차료 등에 22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7항을 보면 선거인단을 불법 동원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차량당 3, 4명이 탔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130여 명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선거인 모집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또 교통편의 제공 이외의 불법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 의원들이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건 위법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도리 그리고 예의의 문제겠지요.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세월호 육상 거치 준비 작업이 한창인 전남 목포신항 사진입니다. 세월호를 배경으로 남성 3명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역 목포시의원과 국민의당 관계자들로 박지원 대표와 현장을 방문했다가 브리핑 도중 빠져나와 이른바 인증샷을 찍은 겁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항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당 소속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세월호 앞에서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누구라도 관계없이 지켜주시기를. 게다가 목포신항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지원 대표는 사과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세월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면서 안철수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페이스북 소셜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대선 후보를 밀착 취재하는 기자를 마크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부터 뉴스룸은 마크맨이 대선 후보를 밀착 취재해서 선거운동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 후보는 경선에서 맞붙었던 당내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죠. 자, 문재인 후보의 마크맨인 고석승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경북 상주를 찾았습니다. 제 뒤쪽으로 문재인 후보가 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중인데요. 그 옆에는 김부겸 의원도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문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가 이른바 문자 폭탄에 시달렸던 인물. 김부겸 의원이 이번에는 저한테 형님 먼저 라고 양보를 해주셨는데 문재인! 됐다! 어제는 문재인 후보가 충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덕담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원래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또 사랑을 깊이 하는 겁니다. 이날 문 후보가 만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3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시장을 위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이곳, 바로 성남시청 앞입니다. 오전에 안 지사를 만났던 문재인 후보, 잠시 후에는 이곳 성남시청을 찾아서 이 시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문 후보가 도착하기 전 미리 마중을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떤 말씀 좀 주로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있는데 이해하면 되죠. 미리 정해놓은 건 없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잘 해야죠. 당내 경쟁자들을 잇따라 만난 건 경선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반감을 해소하고 총력 선대위 체제를 꾸리려는 목적입니다. 문 후보는 외연을 확장하는 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 뒤 주말 첫 일정으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경북을 찾은 것도 경북에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공군작전 사령부를 찾은 것도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국방 함께 노력하십시다. 약점으로 꼽히는 안보 불안 이미지와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반감을 잠재우려는 행보입니다. 문 후보가 당 안팎으로 화합과 소통 행보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추격세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잡음도 이어지고는 있죠. 고석승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잠시 리포트를 보니까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도 지금 만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서울 마포의 한 호프집에서 지금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4사람이 이른바 호프타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화합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대선에서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옷차림도 약간은 캐주얼한 복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후보들 일정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석승 기자 따라다녀 보니까 문재인 후보 어제 오늘 일정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어제 오늘 일정을 되짚어 보니까요. 이 키워드로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K, 그리고 안보관, 그리고 이제 비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반감, 또 이 불안한 안보관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문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까지 사실 문 후보에게는 이 모두가 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결국 어제와 오늘 일정을 되짚어 보면 이 약점을 정면 돌파해서 이 통합 이미지를 통해 비지지층으로 외형을 넓히겠다 이런 의미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하고는 지금
고석승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당내 상황은 지금 뭐 선대위를 둘러싸서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이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이나 이 김부겸 의원 등과는 사실 이 표면적으로 이 감정의 골이 깊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부겸 의원하고는 뭐 원래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을 적은 아니었죠. 안희정 캠프, 이재명 캠프.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장 신분이다 보니까 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도 이 문 후보와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답답합니다. 이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대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권 말은 교체, 못하지만 정권 교체 함께한다. 네. 예, 제가 그거 딱 느꼈습니다. 어제 이 대화가 이제 있기 전에 이 성남시청 바깥에 있는 세월호 조형물을 이 두 사람이 함께 둘러보는 그런 이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이 시장이 먼저 이 문 후보의 손을 꼭 잡고 같이 다닌다던가 또 이 틈나는 대로 함께 포옹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계속 손을 잡고 있군요. 저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 몸짓으로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안 지사, 이 시장 만나는 이유가 어떻게든 그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지금 흡수를 해간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문 캠프에서는? 네, 우선 이 지난 4일 발표됐었죠. 이 JTBC 저희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40.3%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 28.1%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캠프에서는 결국은 대부분이 다 민주당 지지층이고 이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현재 적극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 밝혔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 그 경쟁자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인 건 같네요. 근데 선대위 구성이 어제 사실상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후보 측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 캠프하고 대표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추 대표가 어제 그 회의 과정에서 선대위에 자기 사람을 챙기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제 상황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견이 최고위하고 대표하고 달라서 오해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나왔고. 네, 이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인선을 끝내고 선대위 구성 발표를 했지만 잡음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똘똘 뭉쳐도 사실 당이 대선 한 달 앞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어려운 국면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이 잡음이 계속 이어지자 이 송영길 본부장에게 이 당과 원만하게 조정을 해라. 다시 재협의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각 개파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당내 화합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하고는 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근데 당내 분위기는 아직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마크맨이 간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경남지사직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려다 보니까 어정쩡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선대위가 출범을 했지만 대선 후보 연설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발대식에 4,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홍준표 후보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동영상이 방영됐습니다. 지역별 선대위 출범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홍준표 후보가 연설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직을 내일 사퇴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연설을 못하게 합니다. 결국 후보로 선출된 뒤 열흘 가까이 경남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대선 행보를 하다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폭격처럼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조원진 의원은 오늘 친박 집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바른정당은 이렇게 연설조차 제대로 못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판토마임 선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문시장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았습니다. 꽃다발 선물에 유승민을 연호하는 시민들을 보고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달 들어 오늘까지 8일 중 6일을 영남 지역에 머물며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대구 경북 지지율이 2배 가까이 뛰면서 홍 후보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 후보는 자신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배신자가 아니라 보수 적자라며 대구 경북에서 인정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제가 보수의 대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서 오전엔 4.12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북 청송, 의성, 근위군의 전통시장을 돌며 김진욱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를 육지로 올리는 작업이 이르면 내일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체를 옮길 장비를 오늘 시험한 결과 성공적이었는데요. 내일 오전에 마지막 점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장 오후에라도 육상 거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밝혔습니다.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가혁 기자, 운반 장비 시험에 성공했네요. 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해수부가 기자단에 알린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수 운반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를 시험 작동해보니까 정상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수부가 밝힌 건데요. 기존에 준비한 480대에다 어젯밤에 긴급 공수된 120대까지 총 600대의 모듈 트랜스포터를 배 밑으로 실제 넣어서 가동을 시켜봤더니 유압장치 같이 이 운반 작업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세월호를 이제 육지로 바로 옮기는 건가요? 언제 운반 작업이 시작됩니까? 네, 아직 해수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늘 이 시험 결과를 밤새 마지막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6시쯤에 정말 최종 점검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600대 모듈 트랜스포터를 선체에 넣어서 과연 이 16,000톤으로 추정되는 선체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최종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검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내일 낮 1시 또는 2시쯤이면 육상 거치 작업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점검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거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죠? 네,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 선체를 육지로 끌고 나오고요. 그 사이에 이 운반선 위에 있던 거대한 받침대 3개를 부두 위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듈 트랜스포터 위에 있던 선체를 이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거치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당초 해수부는 세월호 객실 부위가 바다 쪽을 향하게 거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 작업이 부두에서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선체조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객실 부분이 부두 쪽을 향하게 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주말을 맞아 전국에서 추모객들이 몰렸다면서요? 네, 사실 평일에도 이곳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는데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좀 더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3년 전에 이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수습자들이 가족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원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9명의 미수습자 사진이 있는 이 아크릴 모양의 이 배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시민들이 다시 한번 9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런 의미로 최근 새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직도 불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 세월호 선체도 보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선체가 이곳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도 꼭 열흘째입니다. 미수습자 수색 작업과 또 선체 조사 작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일 꼭 육상 거치 작업이 시작되도록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함께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 신항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내부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수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내부 조사를 하면서 찍은 건데요.
객실 대부분이 무너져 내려 잔해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곳곳을 둘러봐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객실들은 흔적도 없고 선체 오른쪽 창문이 훤히 보일 정도로 뚫려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벽 곳곳에도 처참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건 철제로 된 기둥 몇 개뿐입니다. 이 사진은 어제 오전 선체 내부에 사전 조사를 위해 들어간 작업자들이 찍은 겁니다. 작업자들은 4층 뱃머리 왼쪽 창문을 통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내장재들이 선체 왼쪽에 6에서 7m 높이로 쌓여 있고 추가로 추락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시간 동안 26m밖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몸을 가누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놓고 맨몸으로 다만. 현장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작업자들 모습이 마치 광산에서 막 나온 광부들 같았다며 진흙과 장애물로 뒤엉킨 선체 내부 수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검찰 수사 속보도 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틀의 하루꼴로 구치소를 찾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필중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조사는 끝난 거죠?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서 8시간 30분쯤 지난 오후 5시 반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번 조사는 개괄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뇌물죄의 성격과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진술의 모순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낸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잡아내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잡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4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만 해도 수백 장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말을 쏟아냈을 텐데 검사가 그동안 조서에 나왔던 질문 중에 오늘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진술이 엇갈리게 된다면 진술의 모순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모순점을 잡아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해 엮었다, 기획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걸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의 모순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설득력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만 참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껏 모든 구치소 조사는 유영하 변호사만 동석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변호를 했던 사람이 꾸준히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유 변호사 혼자만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변호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소 전까지 아마 몇 번 더 조사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죠? 네, 검찰은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뇌물 혐의 수사에 집중을 해왔던 이원석 특수 1부장 검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서너 차례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서울구치소에서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연이어 구치소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언제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가 주목되는데요. 일단 구속기간은 19일까지로 열흘이 연장됐는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기소할 방침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다음 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안으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지만 15일과 16일에 대선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17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다음 주에 기소가 이뤄지면
이후 재판 진행과 신문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어서 선거일인 다음 달 9일이 지난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발부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6일과 7일 우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롯데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외에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스포츠에는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돌려받은 직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청와대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40여 명을 불러 조사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김준입니다. 예,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는데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는 주요 의제도 아니었고 딱히 성과도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이날 오전 확대 정상회담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그러나 정작 회담이 끝난 뒤 틸러슨 국무장관의 브리핑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진전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존의 원론만 반복한 겁니다. 사드 문제도 격가지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필요시 북한과 관련해 미국의 독자적 방식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And I think it sent a very strong signal not just to Syria but throughout the world.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등 경제 제재 외에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통상 문제에서 양국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상전벽해의 변화라고 반겼습니다. 트럼프로선 중국과 견해차가 큰 북한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는 대신 유권자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통상 문제에서 선물을 얻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놓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힘든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지인 경북 성주에서는 지난달 18일에 이어서 오늘도 대규모 사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평화마을 팻말이 소성리 마을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국방부가 세워놓은 군사시설 출입금지를 본따 만든 겁니다. 전국에서 성주로 모인 5천여 명의 사람들은 사드 가고 평화오라고 적힌 노란 띠를 손목에 둘렀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쳤고 집회 이후에는 골프장 아래 1.7km인 진밭교까지 행진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발사대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주한 미군 기지 앞에서도 사드 장비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5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사드로 분열된 이 국론, 우리 마음이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길 기원합니다. 성주와 김천 주민 등 국민 2,550명은 지난 6일 사드 배치는 평화적 생존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사드 레이더까지 오산 기지로 반입하는 등 사드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죠. 그 피해는 서비스업을 넘어서 제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13년째 중국 텐진에서 장사 중인 대형 한식당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 중국 손님들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3일에 걸쳐서 조사 자료가 다 이렇게 직원을 신상하고
이게 한국 사람 들어와 있는 거 명세하고 여권, 사업자, 각 그런 관련 자료, 가게 내부 사진 다 찍어가고 중국 현지의 롯데마트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99개의 점포 중 74개가 영업 정지, 13개는 불매운동 등을 피해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소방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한 달 영업 정지를 받은 곳들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재개를 위한 점검조차 아직 받지 못한 곳들이 많고 현장 점검을 받은 7곳 중 6곳은 추가 한 달 영업 정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롯데만이 아닙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판매량은 1년 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 SDI와 LG화학도 계속 중국 정부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 숫자 역시 1년 전보다 39% 줄어 면세점과 호텔들도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남대서양에서 연락이 두절된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죠.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배에 탔던 항해사로부터 선박을 개조한 뒤 갑판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강신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대서양 서남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선장은 마지막 메시지로 본선 2번 포트, 즉 선박 2번 좌현에 물이 샌다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체 구조를 담당했던 1등 항해사 조모 씨가 2010년 2번 좌현 갑판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퍼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데크가 붓글 모양처럼 휘어지는 현상인데 200m 이상이 되는 거대선 같은 경우는 보통 선체 중앙 부위 4번 쪽에 많이 손상이 갑니다. 그 배는 뜬금없이 2번 좌현 철판이 찢어져서 선원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조 씨는 배가 개조된 2009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승선했습니다. 선박 어깨에선 침몰 원인을 배의 노후화로 보고 있지만 개조 후 1년도 채 안 돼 이미 이상 징후를 보였단 겁니다. 당시 이 배의 수리와 정비를 담당했던 감독관 역시 JTBC 취재진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내용은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성급에 보고되지 않았고 선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 뒤 이후 운항을 지속했다고 전 항해사는 말합니다. 원전 스케줄상 성급을 불러서 수리를 하고 수리 전 검사를 하고 수리 후 검사를 시행했다면 아마 운항 스케줄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급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사항은 성급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은 수리 기록이 없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 직접 탑승했던 항해사의 증언대로 개조 직후 결함이 발생했는지, 선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9급 국가공무원을 뽑기 위한 필기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는데 올해는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른바 공시생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보러 온 수험생들이 고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직장생활은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공채에 지원한 사람은 22만 8,360여 명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기록을 다시 뛰어넘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됐지만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죠.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해 기준 17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시생들이 다른 데 취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벌고 썼을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 21조 7,689억 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쓰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뺀 수치로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1.1%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인재가 골고루 배치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C 유원울입니다. 개막 일주일을 넘긴 프로야구는 초반부터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엔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메이저리그식 비디오 판독을 도입했는데요. 경기장마다 10대씩 모두 50대의 카메라가 심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공과 동시에 1루에 도착한 손아섭이 아웃 판정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수신기를 착용한 심판들은 세이프로 판정을 번복합니다. 이대호의 안타 때 홈으로 파고든 롯데 번지와 기막힌 호수비에 걸린 NC 손시현의 판정을 두고 비디오 판독이 요청됐을 때도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메이저리그식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종전엔 경기장 안의 심판이 방송 중계 영상을 돌려봤지만 올해는 비디오 판독 전용 센터에서 경기당 10개, 총 50개의 화면을 살펴 최종 판정을 현장에 전달합니다. 경기장마다 중계 카메라와 별도로 3개의 카메라를 더 설치해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올 시즌 31차례 비디오 판독에 걸린 시간은 지난 시즌보다 평균 15초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사각지대가 많아 보완할 점도 있어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홈런과 파울을 구분하는 외야 기둥 근처에 카메라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은 20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동해안을 비롯한 동부 지역엔 아침 한때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